주인집 아들과 머슴. 옛날 어떤 마을에 머슴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머슴은 과거 보러 가는 주인집 아들을 따라 서울에 가게 되었어요. 주인집 아들은 말을 타고 머슴은 말고비를 잡고 성큼성큼 걷고 있었지요. 머슴과 주인집 아들은 들길도 지나고 산길도 지났어요. 이리야, 이리야. 머슴은 힘들었지만 씩씩하게 말을 몰았지요. 아, 이 무슨 고생이람. 과거고 뭐고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방에서 뒹굴뒹굴 놀면 참 좋겠구만. 주인집 아들은 말을 타고 편하게 가면서도 투덜투덜 거렸지요. 시간이 흘러 고개를 하나 넘으니 주인집 아들은 배가 고팠어요. 밥 광주리에서 밥을 꺼내 자기 혼자만 먹었어요. 머슴도 무척 배가 고팠는데 말이지요. 서방님, 저도 배가 고파요. 이놈아, 양반이나 배가 고프지 머슴도 배가 고프냐? 주인집 아들은 머슴을 윽박 지르더니 계속 자기만 먹었어요. 한참 밥을 먹고 있던 주인집 아들이 갑자기 똥이 마려워졌어요. 그래서 똥을 누러 급히 숲속으로 들어갔지요. 그 사이에 배가 무척 고팠던 머슴은 주인집 아들이 먹다 남긴 밥을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먹어버렸어요. 그러고는 밥그릇에 똥을 한 무더기 쌌어요. 주인집 아들이 돌아오자 머슴이 말했어요. 서방님, 밥이 오래되면 똥이 된대요. 똥이 되긴 뭐가 똥이 돼? 주인집 아들은 다시 밥그릇을 열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걸? 모두 똥이었어요. 아이고, 이게 웬 똥이냐? 그거 보세요. 밥이 오래되면 똥이 되잖아요. 주인집 아들은 배를 쫄쫄 굶으면서 다시 길을 갔지요. 고개를 하나 더 넘으니까 떡장수가 보였어요. 배가 고팠던 주인집 아들은 말하였지요. 야, 떡 하나만 사와라.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말고. 그런데 머슴이 떡을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하면서 오네요. 야, 더러운 손으로 왜 뒤적거리니? 아, 머리가 가려워 득득 긁었더니 이가 한 마리 떨어졌어요. 그걸 찾느라고요. 이렇게 해서 떡도 머슴이 먹었죠. 또 한국에 넘으니까 죽장수가 죽을 팔고 있네요. 야, 죽 한 그릇만 사와라. 손가락 빠지지 않게 조심해서 들고 와. 그런데 머슴이 죽을 손가락으로 휘휘 저으며 오는 거예요. 이놈아, 더러운 손가락으로 왜 휘휘 젓니? 코가 간지러워 재채기를 했더니 글쎄 코가 한 덩어리 빠졌어요. 그걸 건지느라고요. 에이, 더러워. 너나 먹어. 그래서 죽 한 그릇도 머슴이 다 먹었지요. 주인집 아들은 꼬르륵 꼬르륵, 머슴은 꺽꺽 그러면서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어요. 머슴아, 서울은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곳이니 말을 잘 지키고 있거라. 주인집 아들은 저 혼자만 밥을 먹겠다고 주막집으로 들어갔지요. 그때 나무 장사 한 명이 나무를 지고 무거워서 쩔쩔대며 지나가는 거예요. 머슴은 나무 장수가 너무 불쌍해서 말을 줘버렸지요. 주인집 아들이 주막을 나와보니 머슴이 한 손으로는 말고삐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코를 감싸진 채 눈을 감고 서 있는 거예요.
야, 말은 어디 두고 너만 서 있는 게냐? 머슴은 깜짝 놀란 척 대답했어요. 어라? 말이 어디 갔지? 말이 어디 갔지? 도련님, 이 서울은 눈 뜨고도 코를 베어간다기에 눈을 꼭 감고 코를 쥐고 있었는데 머슴 때문에 떡도 못 먹었지, 죽도 못 먹었지, 이제 말까지 잊어버렸지. 그러니 주인집 아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주인집 아들은 머슴의 등에다 이렇게 써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머슴 때문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말도 잃어버렸으니 집에 돌아가는 대로 때려 죽여라. 머슴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스님을 만났어요. 스님, 제 등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스님이 등에 쓰여 있는 글을 읽어주는데 머슴이 집으로 가면 죽게 생겼지 뭐예요. 스님, 저 좀 살려주세요. 배가 고파 도련님 먹을 걸 제가 먹고 나무장수가 불쌍해서 주인집 말을 줬더니 그만 죽게 생겼어요. 아,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때려 죽이라고 하다니. 참 고약한 주인이군. 스님은 머슴의 등에 적힌 글을 말끔히 지우고 다시 써 주었어요. 머슴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주인에게 등에 적힌 글을 보여주었지요. 이게 뭐야? 어디 보자. 머슴 덕분에 과거에 급제했으니 돌아가는 대로 기와집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머슴이의 등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거참 이상하다. 주인은 갸웃갸웃하면서도 그대로 해주었어요. 그래서 머슴은 기와집에서 잘 살게 되었지요. 뒤늦게 주인집 아들이 과거에서 떨어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죽었어야 할 머슴이 기와집에서 잘 살고 있지 뭐예요. 아들의 말을 들은 주인은 화가 나서 머슴을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는 망태에 넣어 강물에 던지게 했지요. 그런데 망태가 떨어지다 강가의 나무에 걸렸지 뭐예요. 그렇게 대롱대롱 한참을 매달려 있는데 그릇장수가 다리를 절며 지나가네요. 머슴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 다리 펄쩍, 내 다리 펄쩍. 아하, 좋구나. 내 다리가 다 나았네. 그릇장수는 궁금해서 보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이렇게 망태 속에서 내 다리 벌쩍, 내 다리 벌쩍 하고 있으면 다리가 낫는다게 그렇게 했더니 정말 멀쩡하게 다 나았지 뭐요. 아이고, 그럼 나도 좀 해봅시다. 그릇 장수는 머슴을 꺼내주고 자기가 망타에 들어가 앉았어요. 그러고는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머슴이 시키는 대로 했지요. 내 다리 벌쩍, 내 다리 벌쩍. 그 사이에 머슴은 그릇을 가득 실은 말을 데리고 주인집으로 갔지요. 주인집 식구는 모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주인님 덕에 구경 많이 했습니다. 강 속에 들어가 보니 좋은 물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에다 그릇까지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욕심 많은 주인집 식구들은 귀가 솔깃해졌지요. 그래서 어찌하면 좋은 구경을 하고 그릇을 얻어올 수 있나? 하고 물었지요. 그곳에 가려면 커다란 무쇠솥을 쓰고 가세요. 옳지. 그래야 둥둥 뜨지 않고 강 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리하여 주인이랑 마님이랑 아들은 모두 무쇠솥을 쓰고 줄레줄레 강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머슴은 그릇 장수를 망태에서 꺼내주고 그릇이랑 말도 돌려주고 먹을 것도 줘서 보냈지요. 그리고 기와집에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박연폭포와 박진사. 옛날, 아주 먼 옛날, 천마산 아래 어느 마을에 박진사가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찌나 어머니를 정성으로 모시는지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지요. 세상에 저런 효자가 어디 있어요. 인물은 또 어떻고 얼마나 훤칠하고 잘났는지. 에이그 그러면 뭐해. 병든 어머니 모시고 벼슬길에도 못 오르고 장가도 못 간 채 나이만 먹고 있으니 그랬답니다. 박진사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느라 글공부 대신 농사일을 해야 했지요. 집이 가난하다 보니 시집 온다는 처녀도 없었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답답할 때면 한바탕 퉁소를 불어 마음을 달래곤 했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 날이었어요. 박진사는 모처럼 친구들과 함께 천마산 골짜기로 물놀이를 가기로 했지요. 혼자 가자니 방 안에만 누워있는 어머니가 안쓰러웠어요. 어머니, 저와 함께 물놀이나 가시지요. 시원한 폭포수 아래에 계시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뿐해지실 거예요. 아니네. 오늘은 어쩐지 몸이 더 무거운 게 내 걱정은 말고 벗들이랑 오랜만에 즐겁게 놀다 오게나. 어머니는 아들을 하루라도 마음 편히 쉬게 하고 싶었지요. 하는 수 없이 어머니를 집에 남겨둔 채 퉁소를 허리춤에 차고 집을 나섰답니다. 어머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산길이 험하니 어두워지기 전에 산에서 내려오시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짐스러워하는 건 아닌지 저렇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요. 아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나 보네. 내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 무슨 쓸데없는 걱정인고. 한편 친구들과 천마산에 오른 박진사는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가에 자리를 잡았어요. 각자 집에서 장만해온 음식에 과일에 술 한 잔까지 들고 나니 친구들이 흥을 돋았어요. 거 오랜만에 자네 퉁소 소리 한번 취해봄세. 그거 좋지. 박진사, 어서 불어보게나. 친구들의 성화에 박진사는 눈을 지그시 감고 풍소를 불었어요. 이따금씩 들려오는 산새 소리, 시원한 폭포 소리에 섞여 퉁소 가락은 여느 때보다 더 구슬프고 아름다웠지요. 얼씨구 좋구나. 좋다. 박진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풍소를 풀었어요. 어느새 뉘엿뉘엿 해가 지자 친구들이 자리를 털며 일어났어요.
여보게, 박진사, 해 떨어지기 전에 그만 내려가세. 친구들이 말을 건네도 박진사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온갖 시름을 털어버리듯 퉁소 연주에 흠뻑 빠져든 것이지요. 신선이 따로 없네 그려. 우리 조용히 가자고. 저 친구야 또 언제쯤 이런 시간을 내겠나. 박진사, 우리 먼저 내려갈 테니 곧 뒤따라오게. 친구들은 박진사를 두고 먼저 산을 내려왔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새 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떠올랐지요. 하지만 박진사는 꼼짝도 하지 않고 퉁소를 풀었어요. 그때였어요. 폭포 아래 깊은 연못이 출렁이기 시작했어요. 연못에 사는 용녀가 박진사 퉁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것이지요. 아, 이 소리는 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내 이 연못 속에서 천년이나 살았건만 이토록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는 처음 듣는구나. 용녀는 이끌리듯 퉁소 소리를 따라 물 밖으로 나왔어요. 폭포가에 퉁소를 부는 박진사가 보였지요. 용녀는 넋을 잃고 박진사를 바라보았답니다. 저것은 인간이 아닌가? 인간이 저토록 아름다운 소리를 내다니. 그래, 저희를 연못으로 데리고 들어가 살아야겠다. 용녀는 용의 모습을 감추고 아리따운 아가씨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리고는 퉁소 소리에 맞춰 너울너울 춤을 추며 박진사에게 다가갔지요. 인기척에 고개를 든 박진사는 그만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이 깊은 산속에서 웬 아가씨가 하늘 푸른빛이 도는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아니면 내가 귀신에게 홀린 것인가? 박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어요. 꿈은 아니었지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그대는 누신지요? 놀라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소녀는 이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사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답니다. 퉁소 소리가 하도 구슬퍼서 그만. 허허, 공연히 내가 아가씨에게 폐를 끼쳤나 보오. 아니옵니다. 오히려 선비님의 퉁소 소리가 소녀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염치 없지만 집에 누워 계신 병든 아버님께도 한 곡저 들려주신다면 소원이 얻겠습니다. 병든 아버님이라는 말에 박진사는 집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선뜻 아가씨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지요. 아가씨는 폭포수가 떨어지는 깊은 연못으로 점점 다가갔어요. 박진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아니, 집에 가자더니 폭포 아래로 가는 건 무슨 까닭이요? 이 근처에서 집이라고 못 봤는데. 선비님, 눈앞에 집이 있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갑자기 아가씨가 박진사를 부둥켜 안았어요. 박진사가 놀라 아가씨를 떼어 놓으려 하자 아리따운 아가씨는 온데간데 없고 무시무시한 용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너는 누구냐? 나는 이 연못 속에 사는 용녀이니라. 이곳에서 나와 함께
천년만년 살자꾸나. 이거 놔라. 어서 이 손 놓지 못할까? 박진사가 안간 힘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인간이 어찌 용의 힘을 당해낼 수 있겠어요. 용녀는 박진사를 안고 검푸른 연못 속으로 붕덩 뛰어들었지요. 천마산 깊은 골짜기에 박진사의 마지막 외침이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답니다. 밤 늦도록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건가? 어머니는 너무 걱정이 되어 병든 몸을 이끌고 산에 올랐어요. 몇 날 며칠 산속을 헤맸지만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혹시 몸도 마음도 지친 어머니는 폭포가에 앉아 흐느껴 울었어요. 아들아, 내가 날 버리고 간 모양이구나. 그동안 내가 이 못난 애미에게 해준 것도 고마운데 내 어찌 널 원망하겠느냐. 어느 하늘 아래서든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 어머니는 하루를 꼬박 흐느끼다가 폭포수가 떨어지는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천마산 골짜기에 박진사와 그의 어머니가 빠진 폭포를 박연폭포라고 불렀답니다. 폭포에서 퉁소가락이 들리는 것은 아직도 연못 속에 갇혀있는 박진사가 어머니의 죽음을 애달파하며 퉁소를 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아내. 옛날 어느 고을에 마음씨 착한 이방이 예쁜 아내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을에 욕심 많기로 소문난 사또가 부임을 해왔습니다. 사또는 부임하자마자 이 사람 저 사람과 억지 내기를 해서 사람들이 보물로 여기는 것들을 빼앗았습니다. 그걸 보다 참지 못한 이방은 사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열심히 말려보았지만 사또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이방을 골탕 먹이려고 내기를 하자며 생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이방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걸라고 하면서 말이지요. 이방의 집 앞 경치가 너무 좋아 집을 허물고 자기가 쉴 정자를 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방은 작지만 아내가 쓸고 닦아 아담하고 참 정겨운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은 소중한 집을 두고 내기를 할 수 없다며 거절했지만 사또가 화를 내며 계속 다그치자 어쩔 수 없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이방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지요. 그러자 이방의 아내가 무슨 일인지 조심스레 물었어요. 이방은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빙긋 웃으며 아무 일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이방을 안심시켰지요. 다음 날 이방의 아내는 남편 대신 관하러 갔어요. 관하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평소에 이방을 못마땅해 하던 사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방을 망신 주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놓았거든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남편 대신 내기를 하러 왔다 말하였어요. 사또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이방의 아내를 이기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 같았거든요. 좋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내마. 저기 떠있는 해가 하루에 가는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 문제를 들은 사람들은 웅성거렸어요. 해가 움직이는 거리는 사람이 도저히 잴 수가 없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아내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했어요. 하루에 70리를 갑니다. 아니, 그걸 내가 어찌하느냐? 사또가 되물었지요. 제가 친정에 갈 때 아침에 해가 떠서 출발하면 해질 무렵에 도착합니다. 그 거리가 70리이니 해는 하루에 70리를 갑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 속에서 옳거니 하는 말들이 흘러나왔어요. 몇몇 박수를 치기도 하였지요. 뭐라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던 사또는 곧이어 다음 문제를 냈어요. 저기 저 연못의 물은 몇 잔이나 되느냐? 관아 한편에 있는 연못을 가리키며 사또가 물었지요. 다시 한번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연못에 물이 몇 잔이나 될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기다릴 것도 없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한 잔입니다. 아니, 왜 한 잔밖에 안 되느냐? 물이 저렇게 많은데 말이다. 사또가 따지듯이 물었어요. 잔이라는 것이 본디 흙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연못물이 저렇게 흙으로 둘러싸여 모여 있으니 커다란 잔이 아니옵니까? 아내의 놀라운 기지에 다시 한번 주위에 탐복의 소리가 퍼져 나갔지요. 사또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하지만 이대로 내기에 지는 게 너무 싫어서 다시 한번 아내가 도저히 모를 것 같은 문제를 냈지요. 좋다. 그렇다면 내 머리의 무게는 얼마나 나갈 것 같으냐? 주위 사람들이 또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머리 무게는 도대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말이지요. 다른 물건처럼 저울에 달아 볼 수도 없고 말이지요. 다들 행여나 아내가 대답을 못할까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아내는 너무나 쉽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사또의 머리는 5근 반이 될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내 머리의 무게를 어떻게 알고 있단 말이냐? 사또는 내게 이기려고 억지를 쓰기 위해 다시 한번 아내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자 아내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머리를 잘라 저울에 재 보시죠 하며 사또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사또는 아내의 말을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래서 양손으로 자기 목을 꼭 붙잡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니 관아에는 사또를 노려보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사또의 말도 안 되는 내기로 소중한 보물들을 잃은 사람들이 전부 모여 있던 거예요. 기세등등한 아내와 사람들의 모습에 덜컥 겁이 난 사또는 신발을 신는 둥 마는 둥 그 길로 마을에서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방은
아내의 지혜로움에 감탄하고 또 감탄했어요. 그리고 사또가 사람들에게 억지로 빼앗은 보물들을 원래 주인에게 모두 되돌려 주었어요. 그 뒤로 이방은 지혜로운 아내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지혜로 끓인 십리국.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평화로운 서해 바닷가였습니다. 어느 날 봄, 농부의 아내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농부는 아내에게 죽이라도 씌워주려고 했지만 집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농부는 심술쟁이 부자를 찾아가 빌었습니다. 어르신, 쌀을 좀 구워주세요. 이번 가을에 꼭 갚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농부는 또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 녀석이 어찌나 먹을 것을 보채는지 쌀을 조금만 더 빌려주시면 이번 가을에는 배로 걷겠습니다. 심술쟁이 부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좋은 생각이 났는지 혼자서 슬며시 웃다 짐짓 점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놈, 이번이 마지막이다. 꼭 갚아라. 농부는 급실급실 절을 하며 반 정도 담긴 쌀 한 자루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농부는 쌀 한 톨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농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부자는 아무 말 없이 큰 기침만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심술부쟁이 부자가 가만히 있다니 말입니다. 심술쟁이 부자에게는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농부의 딸이 이 동네 최고의 미인이라지. 게다가 마음씨까지 곱다니 내 둘째 부인으로 삼으면. 심술쟁이 부자는 혼잣말을 하며 실실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부자는 어떻게 하면 농부의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생각만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골똘히 생각하던 부자가 갑자기 무릎을 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옳지! 됐어! 바로 그거야! 심술쟁이 부자는 농부를 불러서 다그쳤습니다. 네, 이놈! 그동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쌀을 빌려주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쌀 한 톨도 갚지 않았으니 네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겠느냐? 농부는 땅바닥에 코를 박고 두 손으로 싹싹 빌었습니다. 에휴, 용서해 주십시오. 올해는 워낙 농사가 안 되시니.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뭐든지 말씀만 해주세요, 어르신. 심술쟁이 부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일이 내 마누라 생일인데 마누라가 국을 좋아하니 십리국을 끓여다 바쳐라. 만약 십리국을 바치지 못하면 네 딸이라도 바쳐야 한다. 알겠느냐? 농부는 깜짝 놀라 몸을 벌떡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십리국이라고요? 그런 국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부자는 시치미를 뚝 떼며 말했습니다. 하여튼 십리국을 끓여오게. 농부는 기운이 쭉 빠져 허청허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러웠죠. 아이고. 농부는 아무 말도 않고 자리에 누워 속을 태우며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보다 못한 농부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답답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무슨 일 때문인지 말씀 좀 해보세요. 농부의 딸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얼굴빛이 칠흑처럼 어둡습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농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힘없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일을 어쩐다니. 내일까지 십리국을 끓여다 바치라고 하는데 내 생전에 십리국은 듣도 보도 못했으니. 아내와 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십리국이요? 농부는 방바닥에 내려앉을 듯이 무거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자 영감이 공연히 심술을 부리는 것 같구나. 너를 두 번째 부인으로 삼고 싶어서 말이야. 아이고, 아이고, 이 일을 어쩌니? 아내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잠자던 막내 쇠들이도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딸은 우는 아이를 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심술장이 부자를 생각하자 속이 답답해진 딸은 서해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바다에는 오리들이 넘실거리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한가롭게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갈매기들도 끼룩끼룩 소리를 내며 날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울음을 그친 쇠돌이가 오리를 보자 갑자기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오리, 오리. 그 순간 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아버지, 어머니, 좋은 생각이 있어요. 딸이 소리를 치며 헐레벌떡 뛰어오며 들어오자 농부와 아내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무슨 좋은 수라도 있니? 오리 2마리를 잡아 끓이면 십리국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농부와 아내는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오리가 1마리면 오리국, 2마리면 십리국이잖아요. 딸이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맞다, 맞아. 농부는 딸을 대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내 딸이 최고다. 부자 영감이 매일 육지에서 나는 고기만 먹더니 이제는 날아다니는 고기만 먹고 싶은가 보구나. 그 길로 농부와 아내는 오리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이리 오너라, 오리야. 우리 좀 도와주렴, 오리야. 제발 이리 오렴. 하지만 오리를 잡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동틀 때까지 농부와 아내는 오리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하지요? 우리 힘으로는 오리를 잡을 수가 없으니. 농부와 아내는 기운이 빠져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흥겨운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이 어디야 노를 져라 에이 어디야. 늙은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길에 부르는 노래소리였습니다. 늙은 어부는 울고 있던 농부와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어? 농부는 늙은 어부에게 이러쿵저러쿵 자신의 사연을 얘기했습니다. 에이, 고약한 부자 영감. 늙은 어부는 농부의 등을 후덕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그려. 마치 오늘 그물에 오리 2마리가 걸렸으니 자네에게 줌세. 그러고는 선뜻 오리 2마리를 농부에게 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오리 2마리로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리 1마리면 오리국, 오리 2마리면 십리국. 어서 끓어라. 아내는 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쇠돌이를 등에 업고 있던 딸도 노래를 흥얼거리며 더덩실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오리 1마리는 오리, 오리 2마리면 십리, 십리국아, 어서 끓어라. 맛있게 끓어라. 노랫소리에 맞춰 농부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멍글멍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십리국을 끓여왔습니다. 농부는 오리국을 조심조심 부잣집으로 들고 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놀란 심술쟁이 부자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국그릇을 쳐다보았습니다. 뭐? 십리국이라고? 농부는 빙그레 웃으며 오리국을 부자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심술쟁이 부자는 기가 막혀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이놈! 겨우 오리 2마리를 들고 와서 3년 동안 진빚을 떼어오려는 수작이냐? 이거 완전 도둑놈 심보르구나. 부자는 분통이 터지는지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십리국을 가져오랬지 오리국을 가져오라 했느냐 이 나쁜 놈 같으니. 농부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십니까? 분부대로 십리국을 끓여왔는데요. 오리 1마리로 끓이면 오리국, 2마리로 끓이면 십리국이 아닙니까? 십리국을 끓여 오리 2마리를 잡으려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요. 농부의 말에 심술쟁이 부자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지 가슴을 치며 궁시렁거렸습니다. 이놈의 오리들! 이놈의 오리들! 상위에 올려진 오리국에서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습니다. 개로 환생한 어머니. 옛날에 아주 지독하게 살림만 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15살에 결혼해서 아들, 딸, 남매를 낳고는 80살이 넘도록 평생 외출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어요. 남편은 2 어린 아이만 남겨두고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일만 했던 것이지요. 아들, 딸이 결혼하고 나서는 손주들을 돌보느라고 세월 가는 줄도 모른 채 일만 하며 살았어요. 어느새 할머니도 때가 되어 저승에 가게 되었어요. 저승에 가니 염라대왕이 이승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다 온 사람인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그래, 이승에서 사는 동안 세상 구경은 잘 하였느냐? 세상 구경이라니요. 평생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답하니 염라대왕이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것도 없는가? 할머니는 주눅이 들어 답했어요. 아이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 2 아이를 키우려다 보니 어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있어야 말이지요. 먹고 사느라 바빠서 남일은 생각하지도 못했네요. 아, 얼마 전에 옆집에 집 1단을 빌려준 적은 있는데. 염라대왕은 할머니 말을 듣고는 버럭 화를 냈어요. 이런, 세상 자기 살림만 하며 살았구나. 평생 자기 살림만 하며 살아온 그대는 도로 이승으로 가서 개가 되어 살림을 지켜주는 일이나 해라.
염라대왕의 말에 할머니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아니, 평생 일만 하며 살다 저승에 왔는데 도로 이승에 가서 또 일을 하라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승에서 명을 내리면 환갑 인간은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할머니는 편안히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개로 환생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게 되었어요. 할머니의 아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마음이 허전하여 일할 맛도 나지 않았지요. 며칠 동안 기운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장에 갔다 오던 길에 어디서부터인가 개 한 마리가 쫄래쫄래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아들은 안 그래도 마음이 허전했는데 마침 잘 되었다 싶었지요. 아들은 그 개를 집으로 데리고 왔고 그날부터 개는 아들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개는 낯선 사람이 집 근처에 어슬렁거리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지저댔고 아들 말도 잘 알아들었어요. 아들은 그 덕에 도둑 걱정은 안 하고 편하게 살았지요. 하루는 할머니의 며느리가 고기를 잔뜩 구워둔 후에 이웃집에 놀러 갔어요. 걔는 대문 밖을 향해 앉은 채 빈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부엌 쪽에서 솔솔 바람을 타고 풍겨오는 고기 냄새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나는 집이나 지켜야 하는 개야. 며느리가 모처럼 아들 먹이려고 고기를 구워놨는데 그걸 내가 먹어버리면 안 되지. 개가 된 어머니는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오는 것을 억지로 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고기 냄새가 솔솔 코끝을 간지르는데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부엌에 들어가 구워놓은 고기를 전부 먹어버렸어요. 한참 후에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개가 부엌문 앞에서 입맛을 다시고 있었어요. 혹시나 싶어 구운 고기를 담아두었던 채반을 들어보니 고기 한 점 남김없이 비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아궁이에 있던 부직갱이를 들고 개를 마구마구 두들겨 팼어요. 아니, 모처럼 돈이 생겨서 고기를 구워놨더니 이놈의 개가 전부 다 먹어버렸네. 아유, 이런 못된 놈.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며느리 등살을 참지 못하고 개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고기 좀 집어먹었다고 며느리한테 두들겨 맞은 것을 생각하니 개는 한없이 서러웠어요. 개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한동안 동네 어귀를 서성이다 옆마을에 사는 딸이 생각났어요.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딸네 집을 찾아갔지만 차마 집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 딸을 불러봐야 딸에게는 멍멍 소리밖에 안 들릴 테니까 말이죠. 잠시 후 마당에 빨래를 널러 나왔던 딸이 대문 앞에서 서성이는 개를 보았어요. 딸이 손을 내밀며 개에게 다가가자 개는 딸을 보고는 그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개야, 무슨 일이 있었니?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니? 딸은 눈물 흘리는 개가 안쓰러워 쓰다듬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집 앞을 지나가던 스님이 딸과 개를 유심히 보더니 딸에게 말했어요. 이 개는 당신 어머니네요. 생전의 살림을 알뜰히 해서 개가 되어 살림을 지키려고 환생한 것이랍니다.
이 모습을 벗어나게 해주려면 조선 팔도 돌아다니며 세상 구경을 시켜주세요. 딸은 스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개를 데리고 오빠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스님이 해준 말을 전했어요. 아들은 그때 막 집에 들어와 부인이 개를 내쫓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안타까워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그런 줄도 모르고. 아들은 불쌍하고 죄송한 마음에 한참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은 곧바로 살림을 모두 팔아 여비를 마련하였어요. 그리고 개를 커다란 바구니에 넣어 지게에 짊어지고 길을 떠났어요. 물론 바구니에는 이불을 깔아 어머니가 편히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였지요. 그렇게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저기 좋다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가는 곳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열심히 설명도 해주면서요. 어머니, 여기는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절이에요. 여기 경치가 참 좋지요. 임금님도 와서 목욕하신 곳이래요. 어머니, 여기 참 좋지요? 구경 좀 하고 갈까요? 아들은 그렇게 조선 팔도를 다 다니며 좋은 숙소에서 맛난 음식도 대접하면서 어머니에게 세상 구경을 시켜주었어요. 걔도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았지요. 어느 날은 아들이 지치고 피곤해서 냇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깜빡 잠이 들어서는 한참을 자다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다시 길을 가려고 하니 지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아들은 깜짝 놀라 주변을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어머니를 부르며 땅을 치고 오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한 스님이 다가와 왜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일만 하다 개로 환생하여 세상 구경을 시켜드려야 한다기에 여기까지 와서 좋은 경치를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사라졌지 뭡니까? 아들이 통곡하며 자초지정을 말하였더니 스님은 어머니를 만나려면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어요. 아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가는데 깊은 산속으로 자꾸 들어가기만 했어요. 한참 가다 보니 커다란 절이 나타났어요. 스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니 대웅전에 어머니가 부처가 되어서 앉아 있었어요. 스님은 이제 어머니가 생전에 한을 풀고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말해 주었어요. 아들은 스님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부처가 된 어머니에게도 큰 절을 올린 뒤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 내외는 열심히 일하면서 살림을 일으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에밀레종 신라 경덕왕 때의 일입니다. 경덕왕은 새로운 종을 만들기 위해 신하들을 불러 의논을 했습니다. 들으시오. 내가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복을 빌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 큰 종을 만들어 부처님께 바치려 하오. 그대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한번 거리낌 없이 말해주기 바라오. 상감마마,
좋으신 생각이옵니다. 그러하옵니다, 상감마마. 그대들도 나와 같은 생각이라면 곧 종을 만들도록 하시오. 네, 상감마마. 경덕왕은 신하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종을 만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새 종을 만드는 데에는 많은 돈과 쇠가 필요했습니다. 경덕왕은 우선 나라에 있던 황동 10만근을 내놓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종을 만들려면 더 많은 쇠와 돈이 필요할 것이오. 모자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알려 도움을 받도록 하오. 네, 상감마마. 세종을 만든다는 소식은 곧 나라 안 방방곡곡에 퍼졌습니다. 스님, 나라에서 부처님께 바칠 세종을 만든다지요? 네, 그래서 시주를 얻으러 왔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침내 모자라는 돈과 쇠가 마련되고 새 종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 종은 몇 달이 걸려 겨우 완성되었습니다. 봉독사에 처음 새 종이 걸리는 날 경덕왕은 종소리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동안 고생들이 많았소. 종이 아름다운 걸 보니 종소리도 아름답겠구려. 상감마마, 종을 울려보겠습니다. 그러시오. 사람들은 모두 새 종이 어떤 소리를 낼지 궁금해하며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종소리야?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새 종에서는 아름다운 소리 대신 쇠가 깨지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아니, 종소리가 왜 이러? 종을 만든 사람들과 신하들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건 종소리가 아니라 쇠가 깨지는 소리요. 몹시 실망한 경덕왕은 종을 다시 만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온 정성을 다해 새 종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서 종소리를 들어봅시다. 경덕왕은 새 종소리를 빨리 듣고 싶었습니다. 네, 상감마마. 읽고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종은 깨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상한 일이군. 새 종인데 치자마자 깨지다니. 경덕왕은 불길한 생각이 들었지만 종 만드는 일을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정성이 모자라는 것 같소. 정성껏 시주를 모아 다시 종을 만들도록 하오. 그날부터 다시 종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경덕왕은 새 종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뒤를 이어 경덕왕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새 임금님에게 어머니 만월 부인이 말했습니다. 마마, 선왕의 뜻을 받들어 종 만드는 일을 계속 하십시오. 새 임금님 해공왕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에 따라 나란 일을 했습니다. 네, 어마마마, 꼭 세종을 완성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궁궐에서는 다시 새 종 만드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봉독사의 스님 한 분이 시주를 얻으러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시주를 얻으려니 마음이 무겁구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와 함께 스님은 다시 만드는 종이 또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또한 컸습니다.
이번에는 꼭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이 만들어져야 할 텐데. 마을로 들어선 스님은 어느 집 앞에 섰습니다.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청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봉덕사에서 온 중이요, 시주를 얻으러 왔소이다. 그러자 안에서 젊은 아낙네가 나왔습니다. 스님, 저희 집에는 아무것도 시주할 것이 없군요. 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젊은 아낙네는 정말 미안한 표정으로 스님 앞에 합장을 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도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어린 계집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엄마, 그래, 이리 옴. 아낙네는 계집아이를 끌어안으며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희 집에는 저와 제 딸아이밖에 없습니다. 제 딸이라도 시주할까요? 아니요. 그게 무슨 말이요? 스님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아낙네에게 스님은 다시 한번 합장을 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스님, 안녕히 가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은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대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은 걸으면서도 연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여느 날처럼 부처님 앞에 나아가 빌었습니다. 부처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을 만들게 해 주십시오. 그 소리만 듣고도 세상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종을 만들게 해 주십시오. 스님은 열심히 연부를 외우고 기원을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스님이 연부를 그치고 잠깐 생각에 잠겼을 때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왜 시주를 받지 않았느냐? 스님은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상하군. 아무도 없는데 누구의 목소리일까?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스님은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지만 불상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그때 또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주를 빠뜨리지 말고 받도록 하여라. 그제야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말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내가 시주를 받지 않았다고 그러시나? 스님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젊은 아낙네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아, 그래. 그 아낙네가 제 딸이라도 시주할까요? 하고 물었었지. 스님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부처님도 너무하시지. 어린아이를 시주로 받아 어떻게 하란 말인가? 스님은 할 수 없이 날이 밝으면 대궐로 가 의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날이 밝자 스님은 대궐로 갔습니다. 해공왕과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나이도 어리고 하니 그대들이 의논하여 해결해 주시오. 어린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네, 상감마마. 신하들은 의논을 시작했습니다. 자, 한 사람씩 의견을 말하도록 합시다.
한 신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스님께서 들으신 말씀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종을 만들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시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부처님은 벌레 한 마리도 마음대로 죽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 바칠 종을 만들면서 어린아이를 시주로 받는단 말입니까? 신하들은 옥신각신 자기의 의견이 옳다고 내세웠습니다. 임금님도 신하들도 또 스님도 어찌해야 좋을지를 몰랐습니다. 결정이 나지 않자 제일 나이 든 신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의논만 하다가는 결정이 나지 않겠소. 그러니 스님이 어떻게 하시든 우리는 스님의 생각에 따르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네, 그게 좋겠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결국 스님은 아무 결론도 얻지 못하고 다시 절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진정한 뜻을 알 수 있을까? 스님은 법당으로 가 부처님 앞에 꿇어앉아 기도하며 부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법당 안에서 나오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스님은 갑자기 머릿속이 횃불처럼 밝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 부처님은 어린아이를 종 속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거야. 그래서 아름다운 종소리를 내게 하여 그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신라 사람들이 괴로움을 잊고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하시려는 거야. 스님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법당을 나와 마을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스님은 젊은 아낙네가 사는 오두막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스님은 연부를 외웠습니다. 스님, 또 오셨군요. 아낙네가 나오며 말을 했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스님은 합장을 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스님, 저희 집엔 정말 시주할 게 없어요. 왜 없다고 하십니까? 지난번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지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 제가 무슨 말을 했었나요? 스님은 대답 대신 연부를 외우며 아낙네가 스스로 자기의 말을 기억해 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 소리를 듣자 젊은 아낙네는 문득 정신이 돌아온 듯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스님, 설마 저 아이를 시주로 받으시려는 것은 아니시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 정말 저 어린아이를 데려가려고 오신 건가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든 세상 일은 부처님의 뜻입니다. 젊은 아낙네는 말을 잃은 채 놀란 얼굴로 스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젊은 아낙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안 됩니다. 저 불쌍한 것을 스님에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주는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 하는 것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안 돼요. 스님은 부처님께 바칠 종 때문에 어미와 자식 사이를 갈라놓으시려는 건가요? 그렇게 만든 종은 부처님이 받지 않으실 거예요. 젊은 아낙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은 그날은 그냥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절로 돌아온 스님은 부처님 앞에 꿇어앉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스님은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스님에게 어느 날 다시 부처님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집도 빠짐없이 정성껏 시주를 받아 어서 종을 만들도록 하라. 스님은 문득 정신을 차리고 귀를 기울였지만 부처님의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종을 만들어야겠구나. 스님은 종을 만드는 곳으로 갔습니다. 오늘부터는 샘물을 끓이시오. 부처님께서 서둘러 종을 만들라고 하셨소. 스님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운 표정들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요. 이번에는 꼭 훌륭한 종이 만들어질 것이요. 그리고 스님은 마을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스님은 젊은 아낙네의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연부를 외웠습니다. 아니, 스님! 스님을 보고 아낙네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부처님이 한 집도 빠짐없이 시주를 받으라 하셔서 또 왔소. 젊은 아낙네는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은 눈을 감고 연부를 외웠습니다. 젊은 아낙네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스님, 무엇을 시주하라는 것입니까? 스님. 시주할 것이 없으면 나를 시주하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 부모와 자식을 떼어놓는 것이 어찌 부처님의 뜻인가요? 그때 안에서 어린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스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스님은 말없이 돌아서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가! 아가! 아낙네는 아이를 부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이도 멀어지는 엄마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스님은 절로 돌아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 자식을 떠나보낸 불쌍한 어미를 보살펴 주십시오. 종을 만드는 곳에서는 쉬지 않고 부를 때 마침내 샘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그곳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는 법, 이별의 슬픔은 잠시일 뿐이지. 스님은 어린아이를 끓는 샘물 속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종이 완성되었습니다. 종소리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해공왕이 말했습니다. 어서 종을 울려보시오. 스님 한 분이 천천히 종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스님은
한참 연부를 외운 뒤 종을 울렸습니다. 아, 그 소리는 신라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깊고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성공이요. 정말 종소리가 아름답구려. 해공왕과 모인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종소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처럼 슬프게도 들렸습니다. 에밀레, 에밀레.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종을 에밀레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좁쌀 한 털로 장가든 총각. 옛날에 마음씨 착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총각은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똑똑했지만 집안이 아주 가난했지요. 그래서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홀로 살았습니다. 하루는 총각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평생 장가도 못 가고 죽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집을 떠나 식값 좀 구해오자. 다음 날 아침 총각은 길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집신도 새로 삼아 둘러매고 먹을 것도 좀 싸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쌀떡을 열었더니 이게 웬 거예요? 곡식이라고는 달랑 좁쌀 한 톨뿐인 거예요. 총각은 하는 수 없이 좁쌀 한 톨을 갖고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 주막에 들렀습니다. 총각은 주인에게 좁쌀 한 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주인장, 제가 갖고 있는 건 이 좁쌀 한 톨밖에 없거든요. 이게 저한테는 가장 귀중한 거니까요. 이걸 잘 맡아두었다가 제가 내일 떠날 때 좀 주세요. 주막 주인은 좁쌀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별 싱거운 녀석을 다 받네. 이깟 좁쌀로 뭘 한다고. 그러고는 생각 없이 좁쌀을 휙 던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총각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주인장, 제가 맡긴 좁쌀 한 톨 좀 돌려주세요. 주인은 당황해서 아무렇게나 둘러댔습니다. 아, 그 좁쌀이요? 이런 어쩌나? 밤새 쥐란 놈이 홀라당 먹어버렸는데 내가 다른 걸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안 돼요. 꼭 그 좁쌀이어야 해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요? 그럼 좁쌀을 먹은 쥐라도 좀 내놓으세요. 주인은 할 수 없이 쥐를 잡아 주었습니다. 총각은 쥐를 보따리에 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 또 한 주막에 들렀습니다. 총각은 주인 안악에게 쥐를 맡기며 말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 쥐밖에 없는데요.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쥐를 잘 맡아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좀 주세요. 안악은 별 이상한 총각도 다 있네 생각하며 광에다 쥐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러자 밤새 그 집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총각이 안악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떠나려고 그러는데 어제 맡긴 그 쥐 좀 돌려주세요. 쥐요? 이를 어쩌죠? 우리 집 고양이가 그만 잡아먹었는데. 대신 다른 쥐를 잡아드릴게요. 그러자 총각이
펄펄 뛰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 쥐가 어떤 쥐인데 고양이가 잡아먹었단 말입니까? 그 쥐가 없으면 내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라도 내놓으세요. 안악은 하는 수 없이 고양이를 내주었습니다. 총각은 보따리에 고양이를 넣고 또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 또 한 주막에 들렀습니다. 총각이 할머니에게 고양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에게는 이 고양이밖에 없거든요.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거니까는요. 이걸 좀 잘 맡아두었다가 내일 떠날 때 좀 주세요. 주인 할머니는 고양이를 어디에 둘까 생각하다가 마구간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말을 보고 활짝 놀라 발톱을 세우며 가르릉 거렸습니다. 말은 말대로 놀라 앞발을 들고 공중대다가 고양이를 그만 밟아 죽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총각이 고양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미안해서 어쩌나. 우리 집 말이 고양이를 밟아 죽였다네. 내가 얼른 다른 고양이를 구해드리리다. 그러자 총각이 팔짝팔짝 뛰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떤 고양이인데 밟아 죽였단 말입니까? 다른 고양이는 필요 없어요. 내 고양이를 돌려주세요. 이미 죽은 고양이를 어쩌란 말인가. 그럼 고양이를 죽인 말이라도 주세요. 할머니는 하는 수 없이 말을 내주었습니다. 총각은 말을 타고 가다가 주막에 들러 말을 맡겼습니다. 주인은 말을 마구간에 묶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할 수 없이 외양간에다가 말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말이 소를 보고 놀라서는 앞발을 치켜들고 힝 울어댔습니다. 소는 소대로 놀라 이리저리 날뛰다가 뿔로 말을 그만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주인이 쪼르르 달려와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디고 이로 죄송합니다. 이거 사실은 저희 집 소가 말을 뿔로 받아 죽였습니다. 다른 말을 드릴 테니 그걸 갖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총각이 길길이 뛰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내 말이 죽었다고요? 아이고, 다 귀찮아요. 싫어요. 다른 말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내 말을 죽인 그 소라도 주십시오. 주인은 별 수 없이 소를 내주었지요. 총각은 소를 타고 흔들흔들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 보니 어느새 한양인데 어둑어둑 날이 저무는 거예요. 총각은 주막에 들러 소를 맡겼지요. 주인은 소를 자기네 집 소 옆에 잘 묶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집 아들이 총각의 소를 자기네 소로 잘못 알고 장애에 내다 팔아버렸습니다. 다음 날 총각이 소를 달라고 하자 주인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어쩌나. 괜찮다면 저희 집 소를 대신 가져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총각이 벌컥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꼭 내 소여야 해요. 총각이 이렇게 나오니 어쩌겠어요. 소를 찾으러 장에 가는 수밖에. 주인이 물어 소를 사간 것을 알아보니 바로 정승댁인 겁니다. 그날이 마침 정승댁 딸 생일이라 잔치에 쓰려고 사간 거지요. 총각은 곧장 정승댁으로 찾아가서 다짜고짜 소를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인은 나가라고 밀치고 총각은 들어가겠다고 버티고 그러다가 그만 몸싸움이 벌어졌지요. 때마침 정승이 방에서 나오다가 이걸 보고 무슨 까닭인지 물었습니다. 총각의 이야기를 듣고 정승이 말했습니다. 내 사정은 잘 알겠다만 이미 먹은 소를 어쩌란 말이냐. 총각은 딱 잡아떼며 말했습니다. 그럼 소를 잡아먹은 사람이라도 주십시오.
정승은 기가 탁 막혀버렸습니다. 그럼 내 딸을 달라는 말이냐? 정승은 허허허 헛웃음을 지으며 찬찬히 총각을 뜯어보았습니다. 보아하니 옷차림은 볼품없지만 말하는 폼이 야무지고 두 눈은 총명한 게 마음에 딱 드는 거였어요. 정승이 점잖게 말했습니다. 좀 그렇다면 내 딸을 데려가게나. 이렇게 해서 총각은 정승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게 바로 좁쌀 한 톨이 쥐가 되고 쥐가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가 말이 되고 말이 소가 되고 소가 각시가 된 이야기였죠. 어떠세요? 그럴듯하지요? 솜장수 넷, 고양이 다리 넷.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솜장수 넷이 살았습니다. 우리 넷이 힘을 합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솜장수 넷은 신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솜장수 넷은 머리를 맞대고 궁리했습니다. 솜을 많이 사두자. 값이 오르면 다시 파는 거야. 솜장수 넷은 솜을 잔뜩 샀습니다. 그리고 솜을 광에 가득 쌓아두었지요.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지 뭐예요? 찍찍찍찍 쥐들이 극성인 거예요. 쥐들이 솜에 오줌을 넣으면 팔 수 없었지요. 똥을 넣어도 팔 수 없고 이로 물어 뜯어 놓아도 팔 수가 없었어요. 쥐를 없앨 방법이 없을까? 없을까? 글쎄 없을까? 솜장수 넷은 고민했어요. 고양이를 기르자. 그래, 맞아. 그래. 똑같이 값을 내야 해. 솜장수 넷이 고양이 값을 냈지요. 똑같이 나누어 냈지요. 우리 넷의 고양이니까 다리 한 개씩을 맡기로 하자. 솜장수 넷은 약속했습니다.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양이가 다리를 다쳤어. 고양이는 하루 종일 쩔뚝야옹 하면서 다녔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다리야. 다친 다리의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산초 기름을 바르면 나을 거야. 주인은 고양이의 다친 다리에 산초 기름 먹인 솜을 칭칭 동여매 주었습니다. 그때는 찬바람이 윙윙 부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다리를 다친 고양이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꼬박 야옹야옹 하며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지요? 다친 다리에 매준 솜에 그만 불똥이 튀어 불이 붙은 거예요. 아 뜨거! 야옹! 고양이의 온몸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아 뜨거! 야옹! 놀란 고양이가 몸을 식히려고 차가운 광 속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야옹! 야옹! 고양이는 솜더미 위를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뜨거워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몸에 붙은 불을 끄려고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불이야! 솜장수 넷이 달려왔습니다. 불은 활활 타고 솜장수 넷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솜더미는 단숨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쌍한 고양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만 불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솜장수 넷은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밥 먹다가도 울고, 잠을 자다가도 울고, 길 가다가도 울고, 다 타버린 솜 생각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내 손값 물어내! 내 손값 물어내! 솜장수 넷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양이의 다친 다리 주인인 솜장수의 잘못이라는 거였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친 다리의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친 다리는 내 다리였어. 그래, 맞아. 내 다리였어. 그래, 내 다리였어. 솜장수 셋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티격태격, 울근물근 솜장수 넷은 하루 종일 싸웠습니다. 싸우다 넷은 생각했습니다. 사또님께 여쭤보자. 이러쿵 저러쿵 어쩌구 저쩌구 사또님은 귀를 쫑긋 세우고 솜장수 넷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솜장수 넷은 잠잠히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너희 셋이 다친 다리의 주인에게 손값을 물어줘야 한다. 네? 네? 뭐라고요? 솜장수 셋은 억울하다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고양이가 광으로 가지 않았으면 불이 나지 않았겠지? 사또님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요. 그리고 솜은 불에 타지 않았겠지? 물론이지요. 솜장수 셋은 똑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어떻게 광으로 달려갈 수 있었을까? 사또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남은 다리 셋으로 달렸죠. 힘껏 달렸죠. 쌩쌩 달렸죠. 솜장수 셋은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치지 않은 다리 셋의 잘못이야. 사또님이 명쾌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솜장수 셋은 다친 다리의 주인에게 꼼짝없이 손값을 물어주어야 했습니다.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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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장수 셋이 중얼거렸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아껴라 아껴 영감님과 뭐든지 아껴 영감님. 옛날 어느 마을에 구드새 영감님 한 분이 살았어요. 얼마나 구드새였는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들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라고 불렀지요. 영감님네 밥상엔 언제나 반찬이라곤 간장 한 종지뿐이었어요. 그나마도 아끼고 아껴 먹느라 젓가락으로 콕 찍은 간장에 밥 한 숟가락 그랬지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이 영감님이 물을 얼마나 아껴 썼냐면 쌀 씻은 물에 세수하고 세수한 물에 걸레 빨고 걸레 빤 물은 나무에 주고 그러고도 그 물이 아까워서 아이고 아까워라 아까워 그랬지요. 그런데 그 동네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구두새 영감님이 한 분 더 살았어요. 이 영감님은 또 얼마나 구두새인지 사람들이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라고 불렀지요. 밥풀 하나, 물 한 방울, 땔감 한 조각도 그냥 버리는 일이 없었어요. 심지어 개똥까지 아끼고 아껴 모아두었다가 밭에 뿌리곤 했었어요.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초 닿는 게 아깝다고 잠도 일찍 발 씻을 물도 아깝다고 병아리 눈물만큼 조금 신발 닿는 게 아깝다고 사람들이 안 보는 데에서는 맨발로 성큼성큼 걸어 다녔어요.
어느 날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뭐든지 아껴 영감님 집에 갔을 때였어요. 마침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마루에 혼자 앉아 엿을 먹고 있었지요.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집으로 들어서는 아껴라 아껴 영감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맛있는 엿을 나눠 먹자니 아깝고 안 주자니 체면이 안 서고 어쩌겠어요. 못 보고 못 들은 채 엿을 낼름 한 입에 넣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말했어요. 아니, 그 큰 엿을 한 입에 다 넣다니 자네 입은 크기도 하네. 그래도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못 보고 못 들은 채 우물우물 엿을 먹었어요.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그 곁에서 침막 꿀꺽꿀꺽 삼켰지요. 남의 입에 든 엿을 나눠 먹자고 하자니 더럽고 입도 다 못 담은 채 양보를 실룩이며 엿을 먹고 있는 뭐든지 아껴 영감을 보고 있자니 자꾸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뺨을 꼬집으며 왕왕 소리쳤지요. 이래도 모르는 체 할 텐가? 이래도? 다음날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아껴라 아껴 영감님네로 놀러 갔어요. 여보게 장기나 한 판 두세. 그랬더니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물었어요. 좋지. 그런데 장기판은 가져왔나? 아, 장기판은 자네 집에도 있지 않나? 그 소리에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펄쩍 뛰었어요. 무슨 소린가? 그럼 우리 집 장기파만 다를 게 아닌가?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기가 막혔지요. 좋네. 그럼 자네 장기판 단쪽 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세. 아니, 그건 왜? 왜는 왜? 집에 갔다 오려면 내 신발만 다를 게 아닌가? 그러니 우리 집으로 가세. 아껴라 아껴 영감님도 질세라 소리쳤지요. 좋아. 자네 집까지 가려면 내 신발도 다를 테니 중간에서 만나세. 그래서 그날 두 구두쇠 영감님은 결국 길거리에 앉아 장기를 두고 말았지요. 다음날 개구리가 개골개골 울어대는 논뚝길에서 아껴라 아껴 영감님네 아들하고 뭐든지 아껴 영감님네 아들이 마주쳤어요. 아, 여보게 잘 만났네. 그렇지 않아도 자네 집으로 망치를 빌리러 가던 참인데. 아, 이런 나도 자네 집으로 망치를 빌리러 가던 참인데. 그래서 두 아들들은 망치를 빌리러 가다 털레털레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온 까닭을 말하자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그랬지요. 아, 네 그런 구두쇠는 처음 봤네. 세상에 망치 없는 집이 어디 있다고 할 수 없군. 얘야, 우리 집 망치를 꺼내오너라. 뭐든지 아껴 영감님도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그랬어요. 나보다 더한 구두쇠 같으니라고 할 수 없지. 얘야, 우리 집 망치 가지고 오너라. 매미가 맴맴 쉴 새 없이 울어대는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마을 정자에서 아껴라 아껴 영감님과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만났어요. 아, 덥다.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부채를 반만 펴고 부채질을 했어요. 거 부채질을 하려면 쫙 펴고 시원하게 하게. 나도 남는 바람 좀 얻어 쐬게. 그랬더니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말했어요. 무슨 소리? 이렇게 아껴 써야 오래 쓰지. 그러자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부채를 쫙 펴더니 고개를 오른쪽 왼쪽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어이가 없었지요.
자네 지금 뭐 하는 겐가? 고개 아프게. 그랬더니 뭐든지 아끼어 영감님이 말했어요.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 이 부채를 아들, 손자까지 쓸 수가 있다네. 고개 아픈 것 좀 참으면 되지만 부채를 또 사려면 얼마나 아깝겠나. 세월이 흘러 아껴라 아껴 영감님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모두 달걀이니 보리쌀이니 선물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달랑 빈손으로 오더니 남보다 더 많이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도 12명이나 되는 식구들을 데려와서 말이에요.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무척 화가 났지만 딸이 시집가는 날이라 꾹 눌러 참았지요. 다음 날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뭐든지 아껴 영감님네로 뛰어갔어요.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나? 남의 잔치에 달랑 빈손으로 와서 먹고만 가다니. 그랬더니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말했어요. 마음속으로 자네 딸 잘 살라고 수도 없이 빌었네.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나.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할 말이 없었지요. 그때 아껴라 아껴 영감님 눈에 구멍 뚫린 문을 막아놓은 청첩장이 보였어요. 그럼 나도 청첩장을 마음으로만 보낸 것이라고 하고 이것은 다시 떼어 가겠네. 그러고는 청첩장을 떼어 집으로 오려는데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뒤따라오며 소리쳤어요. 여보게, 가져가려거든 청첩장이나 가져가지. 그 뒤에 붙은 내 밥풀은 왜 가져가나? 그 뒤로도 두 영감님은 아웅다웅 다투며 변함없는 구두쇠로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여우 누이.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아들만 셋인 부자 영감님이 살았어요. 딸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영감님은 아내와 깊은 산속에 들어가 정성껏 빌었어요. 신령님, 신령님, 예쁜 딸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드디어 예쁜 딸을 낳게 되었어요. 얼마나 예쁜가 하면 토실토실 하얀 얼굴이 보름달처럼 복스러웠어요. 방긋방긋 웃는 모습이 마치 벚꽃처럼 예뻤어요. 어허 둥둥 귀한 내 딸. 얼씨구 좋구나 예쁜 내 딸. 막내딸은 부모님의 사랑을 담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런데 막내딸이 6살이 되던 해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그렇게도 잘 자라던 소와 말이 매일 한 마리씩 죽는 거예요. 아무 병도 없는데 참 이상한 일이로다. 영감님은 고개를 갸우뚱 거렸지요. 외양간을 잘 지켜라. 누구의 짓인지 꼭 알아내야 한다. 영감님이 첫째 아들에게 말했어요. 오독 오도도독. 첫째 아들은 볶은 콩을 씹으면서 졸음을 쫓았어요. 별도 달도 잠든 깊은 밤이었지요. 저게 누구지? 살금살금 힐끔힐끔 예쁜 누이가 외양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휘리릭 폴짝 제주를 3번 넘더니 하얀 여우로 변했어요. 그러더니 커다란 소의 시뻘건 간을 꺼내 먹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가슴이 벌떡벌떡 뛰었지요. 첫째 아들은 어젯밤 일을 아버지에게 차근차근 말했지요. 뭐라고? 이 나쁜 녀석! 어린 여동생을 시샘해서 그런 뉘명을 씌우다니!
부자 영감님은 노발대발 화를 냈어요. 그날로 첫째 아들은 쫓겨났답니다. 여전히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영감님은 다시 둘째 아들에게 말했어요. 졸지 말고 잘 지켜보렴. 어더덕, 어더덕. 둘째도 졸음을 쫓으려고 볶은 콩을 씹었지요. 내가 꼭 이유를 알아낼 테다. 살금살금, 힐끔힐끔 예쁜 누이가 외양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휘리릭, 폴짝. 귀여운 누이가 하얀 여우로 변하더니 말의 칸을 꺼내 먹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둘째 아들은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지요. 둘째 아들도 어젯밤 일을 아버지에게 조근조근 이야기했어요. 어땠냐고? 영감님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서 소리소리 질렀어요.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어더덕, 어더더덕. 셋째 아들도 외양간에서 밤을 새웠어요. 하지만 셋째는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았지요. 형들처럼 쫓겨날까봐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그냥 소가 피시식 쓰러지던걸요. 영감님은 껄껄껄 웃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내 누이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지. 셋째 아들은 다행히 쫓겨나지 않았어요. 집에서 쫓겨난 두 형제는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꼬르륵 배가 고팠고 후들후들 다리도 떨렸지요. 산속을 헤매고 헤매다가 머리카락도 수염도 새하얀 도사님을 만났어요. 두 형제는 도사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요. 그렇지만 집 생각이 나서 자주 눈물을 흘렸어요. 보고 싶은 얼굴들도 하나 둘 떠올랐지요. 사랑하는 부모님, 셋째 동생. 마침내 두 형제가 집으로 돌아가던 날 도사님이 3개의 물병을 주셨어요. 까끌까끌 가시숲이 되는 노란 물병, 활활활 불바다가 되는 빨간 물병, 출렁출렁 물바다가 되는 파란 물병. 도사님과 헤어진 뒤 두 형제는 서둘러 고향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고향집에 돌아온 두 형제는 기가 막혔어요. 고향집은 마당에도 지붕에도 풀이 수북했거든요. 그때 헐레벌떡 누이가 달려 나왔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지. 셋째 오빠도, 소와 말은? 소와 말도. 그때 두 형제는 이글이글거리는 누이의 빨간 눈을 보았어요. 날름날름거리는 빨간 혀도 보았지요. 그래서 얼른 도망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먼 길을 왔더니 목이 마르구나. 물 좀 다오. 첫째가 재빨리 말했지요. 누이가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간 사이 두 형제는 헐레벌떡 도망쳤어요. 오빠들 어디 가는 거야? 휘리릭 폴짝. 누이가 하얀 여우로 변하더니 잽싸하게 쫓아왔어요. 첫째가 얼른 노란 물병을 던졌어요. 펑! 까끌까끌 사방이 온통 가시밭이 되었어요. 아따거! 여우가 발을 동동 굴렀지요. 가시에 긁힌 여우가 피를 뚝뚝 흘리며 쫓아왔어요. 오빠들을 가만둘 줄 알아? 오빠들도 잡아먹을 거야. 이번에는 첫째가 빨간 물병을 던졌어요. 펑! 헐헐 사방이
온통 불바다가 되었어요. 아, 뜨거! 여우가 벌쩍벌쩍 발버둥을 쳤지요. 불에 댄 여우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쫓아왔어요. 내가 오빠들을 가만둘 줄 알아? 기어이 잡아먹고 말 거야. 그래서 둘째가 마지막 남은 파란 물병을 던졌어요. 펑! 출렁출렁 넘실넘실 사방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지요. 허우적허우적 여우 누이가 물에서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두 형제는 무사할 수 있었답니다. 휴, 정말 다행이지요. 파란 구슬. 옛날 강가에 있는 조그만 오막살이에 마음씨 고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날마다 강에 나가 물고기를 잡았어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던진 그물에 큼직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입을 뻐끔거리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군. 물고기가 눈물을 흘리다니. 할아버지는 물고기가 불쌍해서 놓아주었어요. 다음 날도 할아버지는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낯선 젊은이가 다가와 공손히 절을 했어요. 저는 어제 할아버지께서 놓아주신 물고기입니다. 제 아버님은 물속나라 용왕님이시지요. 저를 살려주신 은혜를 갚고 싶으니 저와 함께 용궁으로 가시지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젊은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갑자기 강물이 갈라지면서 용궁으로 가는 길이 나타났어요. 용왕님이 뛰어나와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서 오시오. 내 아들을 살려주어서 정말 고맙소. 용궁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덩덕궁 덩덕궁 흥겨운 음악 소리에 물고기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가득 차려져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용궁 구경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며칠 뒤 할아버지가 용왕님께 말했어요. 할멈도 보고 싶고 집상각도 나서 이제 그만 돌아갔으면 합니다. 용왕님은 파란 구슬 하나를 선물로 주었어요. 이 구슬은 소원을 말하면 무엇이든 들어주는 요술 구슬이라오. 잘 간직하도록 하시오. 할아버지는 파란 구슬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나와라 하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나왔고, 음식 나와라 하면 맛있는 음식이 한 상 가득 나왔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파란 구슬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강 건너 마을에 욕심쟁이 할멈이 살고 있었어요. 할멈은 파란 구슬이 탐이 나서 가짜 구슬을 가지고 할아버지네 집을 찾아갔어요. 용궁에서 파란 구슬을 얻어오셨다지요? 어디 구경이나 좀 합시다. 욕심쟁이 할멈은 파란 구슬을 요리조리 구경하는 체 하다가 가짜 구슬을 슬쩍 바꾸었어요. 구슬이 없어지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예전처럼 가난해졌어요. 초라한 오두막집에 먹을 것도 떨어졌어요. 할아버지네는 개와 고양이를 길렀는데 집이 가난해지자 개와 고양이도 제대로 얻어먹지를 못하였습니다. 할아버지네 개가 중얼거렸어요. 멍멍! 아유 배고파! 고양이도 투덜투덜 불평을 했어요. 야옹! 야옹! 나도 배가 고파!
이게 다 욕심쟁이 할멈이 구슬을 가져갔기 때문이야. 맞아. 우리가 파란 구슬을 찾아오자. 개와 고양이는 강가로 나갔습니다. 파란 강물이 넘실넘실 물결치고 있었어요. 고양이가 걱정을 했어요. 어떻게 강을 건넌담? 그러자 개가 엎드리며 말하였습니다. 내 등에 업혀. 난 헤엄을 잘 치거든. 개는 고양이를 업고 강을 헤엄쳐 건너갔어요. 욕심쟁이 할멈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착한 할아버지네 파란 구슬을 훔쳐서 부자가 된 거예요. 개와 고양이는 욕심쟁이 할멈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야옹아, 구슬을 어떻게 찾지? 걱정 마.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고양이는 쌀을 넣어둔 곳간으로 갔어요. 곳간에서는 쥐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고양이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대장 쥐를 잡았어요. 냉큼 가서 파란 구슬을 찾아오너라. 구슬을 못 찾으면 너희 대장을 잡아먹을 테다. 잠시 뒤에 부하 쥐들이 욕심쟁이 할멈이 깊이 감춰놓은 파란 구슬을 찾아왔어요. 이제 집으로 가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기뻐하실 거야. 개는 구슬을 입에 문 고양이를 업고 다시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강 중간쯤 왔을 때 개가 물었어요. 야옹아, 구슬은 잘 물고 있니? 고양이는 구슬을 입에 물고 있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양이가 대답을 안 하니까 개는 걱정이 되었어요. 야옹아, 구슬을 잘 물고 있느냐니까? 개가 자꾸 물어보자 고양이는 화가 났어요. 그래, 잘 물고 있으니까 걱정 마. 그 순간 구슬이 강물에 퐁당 빠지고 말았어요. 이 바보야, 왜 자꾸 말을 시키니? 너 때문에 구슬을 놓쳐버렸잖아. 고양이가 발을 동동 굴렀어요. 미안해. 자꾸만 걱정이 돼서. 개는 꼬리를 축 늘어뜨리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어요. 구슬을 찾을 방법이 없을까? 고양이는 집에 가지 않고 강가를 어슬렁거렸어요. 에이, 이건 죽은 고기잖아. 얘따, 너나 먹어라. 그때 어부가 물고기 한 마리를 던져 주었어요. 고양이는 배가 고파 덥석 고기를 물었는데 무엇인가 딱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물고기 뱃속에서 파란 구슬이 나왔어요. 고양이는 그 구슬을 가지고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아이고, 고양이, 내가 구슬을 찾아왔구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시 부자가 되었어요. 우리 귀염둥이, 이리 온? 얘따, 맛있는 고기 먹어라. 고양이는 날마다 맛있는 고기를 먹으며 방 안에서 으스댔어요. 그러나 개는 밥 찌꺼기만 얻어먹으며 마당에서 덜덜 떨며 지내야 했습니다. 개와 고양이 사이가 나빠진 것은 바로 이때부터랍니다.